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잔혹할 정도로 가혹한 산길에 애초에 이걸 깨라고 만든 것인지 깨지 말라고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는 게임. 게임 개발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깨지 못하는 게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개발자는 우리에게 적절한 도전을 던져주고 그 도전을 이겨내는 성취감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숙명이 있는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이 게임의 개발자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그 좌절감을 부추기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히려 도전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하거나 오렌지를 들며 또 다른 비유를 하기도 하죠. 오렌지는 씁쓸한 껍질 안에 갇힌 달콤하고 과즙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도전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 단지 씁쓸함만을 원해요. 이 게임에는 달콤한 과육이 없을 것이고 오직 쓰디쓴 고통만 있을 것임을 선언하며 플레이어에게 도전의 결과물 혹은 도전의 목적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에게 무의미한 도전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베네포디의 Getting Over It입니다. 프랑스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거저거 워낙 많이 하신 분이고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신 분이라서 이름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철학 중에서 아름다움만 중점적으로 보는 미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헤겔이라는 아저씨가 미학에도 지단 영향을 끼친 것이 예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무엇이 예술인가를 근본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나열식으로 정리해 주었거든요. 그분이 정한 제1의 예술은 건축, 인간의 첫 기능적 창작물인 동시에 가장 기능적이지 않아도 되는 창작물이 건축물이었기 때문이겠죠. 제2의 예술은 조각, 제3의 예술은 회화, 제4의 예술은 음악, 제5의 예술은 문학, 이렇게 5개의 분야를 예술로 정의했고 그 뒤에 프랑스 사람들이 슥슥 예술에 포함시킬 것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6의 예술은 공연예술, 제7의 예술로 영화, 제8의 예술은 매체의 예술, 제9의 예술과 제10의 예술은 아직 꽤 논쟁적입니다만 만화와 게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동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헤겔이 정한 5개는 예술 맞는데 뒤로 갈수록 뭐가 예술인지 모르겠는걸? 만화와 게임은 대중매체 혹은 애들의 장난감이라든지 혹은 프로파간다적 기술일 뿐이야. 아니 이건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환수단이 현대적일수록 혹은 작품 자체가 현대적일수록 이게 무슨 예술이냐 소리를 듣는 편이죠. 우리 사회에서 현대의 예술이란 말이 어떤 비아냥의 표현인지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추상이나 모노크롬 같은 게 그 융단폭격을 맞곤 하죠. 그런 현대예술의 가장 천병에 선 동시에 가장 늦게 연단에 서게 된 게임부터 시작해서 마이너 리뷰 갤러리의 예술 특집은 과거로 점점 돌아가게 됩니다. 신선한 화두들로부터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예술들과 게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다른 예술들이 참여형이다 라고 말해도 게임만큼 참여가 필수적인 예술은 없다는 겁니다. 코미디언의 바나나를 집어먹는 인간은 드물고 LA에서 로스의 초상에 사탕을 가져가는 인간도 드뭅니다. 하지만 게임은 어떤 게임이어도 유저는 화살표를 누른 작은 조작이어도 이 예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다른 예술들이 좀 쿨하게 뛰어넘은 주제들, 우리가 쓰는 건 꼴랑 가짜에 불과하고 이 회화를 보는 사람이나 글을 읽은 사람은 가짜의 세계에 빠져들 뿐인데 우리는 가짜를 전달해줄 뿐인 건가? 라는 고민에 유달리 영화와 게임이 크게 뒤흔들리는 냄새가 납니다. 아니 사실 다른 예술들이 예전에 했던 고민을 비교적 최근의 예술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지도요. 이 장황한 이야기랑 항아리 게임이 무슨 상관이길래 떠들고 있냐고요? 항아리 게임 그냥 밈 게임이고 스트리머나 유튜버가 개고생하는 거 보면서 낄낄거리려고 그러는 뿐인데 이런 거에다가 또 예술에서 받아붙이는 것은 평론가들 특이냐고요? 어쩔 수 없다. 예술계에 여전히 유효한 건의펀치. 이 게임을 제작한 베네포디는 멜버른 대학교 철학 박사. 이제는 좀 항아리 게임이 달리 보이시나요? 메타피션 특집 때 리뷰했던 스탠리 패러블의 주된 이야기가 바로 게임은 플레이어의 참여를 가정하는데 그 참여가 전부 개발자의 의도대로라면 플레이어가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플레이어는 그저 개발자가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눌렀을 뿐인 거 아닌가? 창작자의 의도대로 플레이어가 유도된다면 플레이어에게 그냥 확성기로 내용을 갖다 쑤셔박지 뭐를 버튼을 누르게 하는가? 주체성이랑 환상을 갖다 박아서 네가 직접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기라도 하려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는데 스탠리 패러블이 꼬집은 게 저 내용이고 그리고 게임 개발자들은 전부 싹 다 저 내용에서 짚은 걸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이 주체성이랑 환상을 쑤셔박는 거냐고 라고 하면서 비우는 작품이지만 당연히 게임의 평가는 주체성이랑 환상을 얼마나 잘 주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게임이든 전시장이든 참여를 상정하는 공간에선 오른쪽으로 이동하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개발자의 의도를 최대한 숨기면서 유도하는 개발자가 최고의 개발자이며 플레이어에게 버튼을 누르면 도파민을 주는 건 일종의 학습 또는 조련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성장, 보상체계를 학습시켜서 타성반, 상상심판으로 다음 도전 과제를 스스로 찾아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공부에 연관시키는 학자들도 많잖아요. 게임에서 알아서 찾아서 내가 약한 부분을 찾고 그걸 보완하려고 현질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하는 기작은 사실 현실에서 공부를 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훌륭한 게임 개발자들은 역설적으로 스탠리 패러블에서 비꼬고 까고 조롱하는 바로 그 수법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다크 소울이 위대한 게임 반열에 드는 이유는 Getting Over It에 필적하는 난이도를 가졌음에도 유저에게 패턴화와 공간 지각 능력을 학습시키며 그 학습 이후 충분한 보상을 주기 때문이고 이전에 실패한 이들을 은근히 보여주면서 게임 외부에서 딱딱한 텍스트로 이런 것들에 유의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세요가 아닌 게임 내의 스토리송 모함 속에 이합, 괴물 뭐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인지 능력을 발휘시키기 때문이죠. 스탠리 패러블이라는 예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술이란 그 당시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인간을 가짱
이렇게 비웃는 것이란 겁니다. 당대에 가장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의 수법을 발해내는 것으로 웃기는 짓이 예술인 거죠. 그 많은 회화의 역사가 이전 시대의 대빵들을 부정해왔듯이 스탠리 페러블은 게임이란 픽션에 유저를 은근히 참여시키면서 개발자의 의도대로 잘 움직이게 하는 그 수많은 수법과 행태를 까발리고 비웃었으며 우리는 그 픽션의 속았음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재미인 겁니다. 물론 스탠리 페러블 자체도 그런 종류의 예술이라서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뭐하는 개같은 게임이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만요. 드디어 항아리 게임으로 이야기가 돌아오자면 항아리 게임은 스탠리 페러블의 개발자가 만든 더 비기너즈 가이드라는 작품에 영향을 받았어요. 내레이션이 게임 하나하나를 설명해준다는 포맷과 좀 더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그건 비기너즈 가이드를 리뷰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베네포디의 인터뷰를 미뤄보아 그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웰메이드 게임을 즐겼으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어떤 웰메이드 게임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이 좀 잘 맞을지도. 저도 그렇고 이 양반도 그렇고 이제 그는 신선한 시도가 아니면 딱히 게임에 큰 감흥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덕후나 평론가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이제 웬만한 게임이나 뭘 하다 보면 대충 구조가 보이고 형태가 보이니까 나를 유쾌하게 배신해줄 게임이 아니면 흥미 자체가 가지 않아 버리더라고요. 그런 그는 마이너한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게임 섹시 하이킹이라는 작품입니다. 플래시로 대충 만든 것 같은 이 게임은 두통이 엄습하는 듯한 난이도와 해괴한 조작 방식으로 사람들을 엿먹였죠. 근데 범인들은 이 게임을 보고 초딩이 만든 똥게임이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베네포디는 신선함을 느낀 모양이에요. 물론 그도 섹시 하이킹에 대해서 딱히 큰 기대는 없었겠죠. 어차피 인터넷에 떠도는 쓰레기 게임 중 하나고 이걸 다 깬다고 해서 뭘 주지 않을 것임은 너무나도 명확했으니까요. 섹시 하이킹을 다 깨는 것으로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다라는 그 학습된 기술조차 그다지 자랑거리 못 될 겁니다. 학교에 가서 섹시 하이킹을 다 깰 수 있다고 자랑하는 어린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옆에 짝꿍 민수한테 뭐? 주열이 야한 게임한데? 라고 시원하게 조롱만 당하고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섹시 하이킹은 그런 종류의 B급 게임이에요. 인터넷에 쌓여있는 잡동사니, 쓰레기. 근데 그 끝에 쓰레기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어떤 플레이어는 이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의 메커니즘을 숙달하고 어떠한 달콤한 과육도 없는 이 게임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웰메이드 게임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트리플 A 게임을 하면서 딱히 불합리한 난이도를 보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불합리한 난이도는 게임 개발의 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객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잘못 아닙니까? 오히려 옛날 게임들이 그런 점에서 좀 더 쿨했어요. 마계총 같은 게임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쩔 건데 니네 이 게임 말고 할 거 있어? 이런 느낌으로 난이도를 때려박곤 했었지만 현대 게이머들은 진짜 수많은 게임의 산더미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B급 게임조차 마계총보다 더 쉽고 간편한 도파민을 주기 때문에 굳이 마계총을 즐길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깰 수 있다라는 암묵의 약속이 있는 게임의 난이도는 전부 개구라인 겁니다. 깰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야 도전이죠. 개구라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겐 언더테일이 태미 갑옷을 팔아제끼듯이 대부분의 웰메이드 게임의 도전은 실제로는 전혀 도전도 장애물도 아닙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봤으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죠. 가끔은 그들이 불합리할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를 보여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곤 합니다. 저는 솔직히 몬스터 헌터 월드도 라이즈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했어요. 왜? 사실 이것도 허영심 때문입니다. 중붕이들이 이 게임 재밌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이 두 게임을 전부 해보고 나서야 느꼈죠. 아, 난 이런 게임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요. 어쨌든 모넌에서 몬스터를 조충곤으로 때려잡으면 전투피리로 때려잡으면 우리는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뇌 속에서는 꽤 유쾌한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 도전들은 모두 할만한 도전이건 이걸 이겨낸 나는 대단한 녀석이야. 마치 도로에 흰 선만 밟고 지나가는 게임을 하듯이 마치 돌빛은 지옥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듯이 개발자의 암묵의 약속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 충분한 보상을 줄게를 우리는 찰떡같이 믿고 자기 세뇌를 합니다.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유희계약이라고 하죠. 네가 하는 개소리에 내가 속아줘야만 내가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네포디는 아예 이 모든 유희계약과 암묵적인 룰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그 약속의 허구성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 명백한 B급 게임에서 영문도 모를 조작감과 고통을 견디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도전이 아니겠는가? 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냐고요? 그 전에 게임이라는 존재의 맥락과 텍스트를 비웃고 그걸 제거하고 게임의 본질은 유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단순한 도전뿐이라고 그것을 선언할 뿐인 게임이란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리뷰를 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뭐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작품에 나오는 나레이션을 자세히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베네포디는 자신의 작품 해제를 직접 나레이션으로 깔아서 설명해주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이 재밌는 점은 게임이 참여형 예술이라는 점 때문에 좀 예상 외의 방향으로 엇나간 점입니다. 첫째로는 이 작품 자체가 엄청난 히트를 쳐서 베네포디의 게링 오버릿은 더 이상 무의미한 도전이 아닌 꽤 유의미한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게임이 됐어요. 섹시 하이킹은 그걸 깼다고 해도 누구도 그 끝을 알아주지 않겠지만 게링 오버릿을 깼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달콤한 과육처럼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중계례라도 캡처해서 올리면 댓글 두세 개 정도는 달리겠죠. 스스로가 유의계약을 내재화하기도 좋습니다. 게임은 수많은 사람의 참여가 다른 참여를 만들어내는 IT 산업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해본 도전이라고 하면 왠지 그 도전이 유의미하게 느껴져요. 베네포디는 어떤 의미도 없는 도전을 하는 플레이어를 게임의 정수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그것은 작품이 내재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작품 자체가 하나의 과실이 되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이건 베네포디가 예측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게링 오버릿은 게임 자체 도전으로 즐기기보단 실황으로 즐기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을 직접 감내하기보다는 유튜브에 편집
스마트폰으로 즐기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방송인이 고통을 맞이하는 것을 즐기며 베네포디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쓰디쓴 껍질은 갖다 치우고 달기당 과육만 먹게 되었죠. 그럼 그걸 플레이하는 스트리머는 어떤가요? 이들도 쓰디쓴 껍질을 먹는 것 같지만 게임 외부의 세계에서 도네이션 이런 건 차치하고 결국 자신의 도전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줄 수많은 관객을 모객하게 되었잖아요. 제로 펑츄에이션이란 게임 평론이 있는데 거기서 마인크래프트를 평론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100m짜리 금 족불알상을 만드느라 근처의 땅을 다 해집고 난리를 피우고 댕겼어도 누가 보고는 와 너 개쩐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 족불알상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다 라고요. 베네포디의 철학과 의도가 맞아떨어지려면 애초에 외부에서 그의 도전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항아리 게임을 가장 훌륭하게 즐기는 법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향상심으로 오롯이 고통을 즐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까지 합쳐서 항아리 게임의 본질이라면 베네포디는 역설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유저는 개발자가 아무리 의도를 심고 이야기를 걸어도 그 게임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할 거고 그것이야말로 게임이란 참여예술의 정수라고요. 베네포디가 도전한 자를 아무리 아름답다고 부둥부둥해주든 게임의 본질을 얻는 것이 없는 장애물이라고 하든 게이머는 그 장애물을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개발자의 의도를 깨부숩니다. 그것이 게임이란 참여예술의 매력이니까요. 웰메이드 게임이 창작자의 의도를 은밀히 숨기고 게이머를 자연스럽게 세뇌시키고 유도하는 것과 달리 베네포디는 창작자의 의도를 내레이션으로 전면에 드러냈지만 게이머는 그 의도를 산산히 깨부수고 자신의 참여를 즐거움으로 스스로 포장합니다. 기성에 대한 반란, 예술, 그것이 베네포디의 게링 오버 리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한 게요. 게링 오버 리스는 쓰디쓴 껍질만을 원한다고 해놓고 사실 게임 내에서 달성금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특정 지역에 가면 나레이션 깔아주고 음악 깔아주고 심지어 마지막엔 사랑을 담아서 경의를 표한다 라고까지 하고 우주와 별들이 가득한 아름다움으로 플레이어의 목표 지점을 화려하게 장식해놓고 이 맛있고 달기단 과육을 남겨놓은 주제에 나는 쓰디쓴 껍질만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애초에 유저들이 엇나가길 바랬고 유저들이 고통만을 감내하는 디오게네스가 아닐 거라 확신이 깔려있는 것까지도 의도였다면 그거 역시도 재미있는 일이겠지만 진실은 미궁 속에 두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그의 전공 분야가 힌트가 될 수도 있겠군요. 베네포디의 학위는 중독 현상입니다. 인간이 어찌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면서 대상물에 몰입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다음 리뷰는 이 작품이 영향을 받은 더 비기너즈 가이드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